내일이 오늘에게 질문을 던지는 시간입니다. 목요일 공감 칼럼 원종우 대표 그리고 심한선 SF 평론가와 함께합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저희 시간이 많이 지체돼가지고 앞에 최민희 의원이 너무 하실 말씀이 많아가지고 죄송합니다. 일단 시간이 바로 좀 본론으로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저희가 이제 얘기를 하는 거는 한국 과학의 위기. 그리고 왜 이제 우리나라 과학자들이 다른 나라로 뭐 중국으로 가고 있는가 뭐 이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자, 뭐 우리나라에도 뭐 네로라 하는 과학자들 꽤 있습니다. 이를테면 필즈상, 수학의 노벨상이라고 불리우는 허준희 교수도 있고, 뭐 대수 기하학의 400년 난제를 푼 김민영 교수, 뭐 국가 석학으로 선정된 이기명 부원장, 뭐 이런 분들이 있는데 이기명 부원장 이분 좀 어떤 분인지 설명 좀 해주시죠. 이분은 이제 촉근 이론 전문가고요. 촉근 이론이요? 네, 촉근 이론은 물리학에서도 가장 어려운 분야 중에 하나인데, 예. 네, 그래서 뭐 국내 이론 물리학에는 좀 대표학자라고 할 수 있는 분이고요. 그리고 국가 석학 지원 사업도 2006년에 선정되셨었고, 그리고 2014년에 대한민국 최고 과학 기술인 상도 받으셨고, 또 미국 컬럼비아 대학하고 서울대 교수 재직하셨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뭐 화려한 경력도 많이 갖고 계시고, 그런데 서울대에서 학생 가르치시다가 너무 이제 행정일이 많으니까 우리나라 예. 대학은 사표를 내시고 그 고등과학원으로 옮기셨었어요. 고등과학원이요? 예, 사실은 연구만 하시는 분들이 고등과학원을 많이 가십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한국을 떠나서 중국으로 아예 가시겠다고 하신다는 거죠. 아, 중국으로요? 네네. 아니 표면적인 이유는 정년을 맞아서 중국 베이징 수리과학 응용 연구소로 간다라는 건데,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사실은 정년이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예. 그럼 왜 가시는 건가요, 중국에? 중국에 돈을 많이 주나? 제가 몰라서. 네, 일단 뭐 논문 계속 발표하시니까 뭐 정년 의미는 별로 없고요. 예. 말씀대로 여기 지금 가시는 그 베이징의 수리과학 및 응용연구소가 한국의 고등과학원하고 비슷해요. 비슷한 곳인데 말 그대로 돈 문제가, 그러니까 돈을 뭐 많이 주는 곳으로 가겠다 이런 게 아니고 예. 연구를 하기에 힘든 겁니다. 우리나라 여건이 연구비도 그러니까 부족하고. 그게 이제 돈이 월급이나 봉급, 연봉이 아니라 연구비를 얘기하는 거죠. 그런 그러니까. 개념인 거죠. 그래서 뭐 내가 돈을 더 주는 곳으로 가겠다 이런 느낌이 아니고, 예. 인건비가 일단 고등과학연구원에서 계속 모시고 싶었지만 인건비가 한정돼서 더 이상 모실 수 없다라는 말을 했으니 뭐 어딘가로 가셔서 연구를 해야 되는 거고. 근데 중국이 좋은 조건을 제시를 한 거죠. 연구비도 많이 주고 뭐 연구 환경도 자유롭게 해주겠다 이런 제안을 하니까 예. 사실 연구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갈 수밖에 없는 건 그런 게 있죠. 그 제가 뭐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는 분인데 김우재 교수라고. 저도 잘 알고 예, 잘 아실 거로 알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분도 이제 하얼빈 대학교에서 초파리로 네네. 이제 열심히 이제 연구하시는 분인데 하얼빈대로 가셨더라고요. 그랬었죠. 거기가 영하 40도로 겨울엔 너무 춥다고. 그런데 어쨌든 그쪽으로 이제 가는 것도, 그러니까 중국이 과학 굴기 뭐 그래가지고 굉장히 과학에 많이 투자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잘 몰라요. 아니 네. 중국이 미국이나 유럽보다 더 나은 선택지가 될 수 있나? 뭐 이런 거를 좀 의문을 품는 분들도 있고, 또 하나는 야 그래도 한국이 과학은 중국보다 앞서는 거 아니야? 이렇게 좀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지금 어느 정도인가요? 사실 저도 여기저기서 이 얘기를 많이 해왔는데 중국 하면 우리는 뭐 짝퉁이라든가 기타 등등 이런 이미지가 너무 강해서 예. 뭘 얼마나 하겠냐 이런 좀 편견이 많이 있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네이처 인덱스 순위에서 중국이 미국을 제치고 과학 분야 1위에 올랐습니다. 미국을 제쳤다고요? 미국을 제치고 미국이 2위고 독일 3위, 한국은 8위고요. 예, 한국은 8위요. 네. 그렇게 낮은 건 아니지만 중국이 1위라는 점을 생각해 보면 일단 논문 수에서는 압도하는 거네요, 그러니까. 뭐 논문 수에서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여러 가지 지표를 가지고 보고 있는데요. 예. 지금 중국의 논문의 수준도 굉장히 높고 수도 많고, 그리고 실제로 과학적인 업적들을 뭐 양자역학이라든가 유전공학이라든가 우주 탐사 이런 쪽에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불과 몇 년 전과도 달리 중국의 과학기술 발전 수준은 사실은 좀 굉장히 압도적인 속도라고 또 말할 수도 있어요. 압도적이다. 네. 그리고 이제 뭐 대학 순위 같은 거 할 때도 한국 같은 경우에는 뭐 서울대가 보통 제일 높거나 아니면은 뭐 카이스트가 높게 나올 때도 있기는 한데
한국은 50위 안에 한국 대학에 들어가는 경우가 별로 없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네, 잘 없습니다. 이것도 참 모르시는 부분인데 예. 서울대가 이제 59위 정도 들어가 있고요. 예. 그 위에는 한국 대학은 없고 중국 과학원이 1위입니다. 아, 1위라고요? 전 세계 1위고 전 세계 하버드대가 아니고요? 하버드대가 2위입니다. 오. 독일의 그 유명한 막스 플랑크 연구소가 3위고요. 3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보면 중국이 지난 5년, 10년 사이에 얼마나 엄청난 투자를 하고 노력을 했는지 알 수 있어요. 그렇군요. 자, SF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예전에 삼체 얘기도 했었는데 삼체도 이제 중국 제가 이름이 유치신. 네. 제가 유시친이라고 얘기할 뻔했습니다. 유치신 작가가 이제 했고, 그러니까 중국이 굉장히 빠르게 지금 이런 뭐 과학뿐만이 아니라 이런 여러 다양한 과학과 관련된 장르에서도 좀 굉장히 곽강을 받는 것 같아요. 아, 네. 그 실제로 이제 과학 기술 발전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니까 과학 교육이랑 또 기술이랑 근데 또 문화적으로 이제 투자를 하는 그런 것도 굉장히 커졌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은 특히 이제 류츠시는 삼체가 미국에서도 휴고상을 수상을 했잖아요. 휴고상이 무슨 상인가요? 아, 휴고상은 그 휴고 건즈백이라는 굉장히 유명했던 그 막 예전엔 뭐 SF의 아버지 뭐 이런 식으로 불렸던 이제 작가이자 편집자였던 사람의 이름을 딴 상인데요. 그냥 뭐 SF에서의 노벨상 뭐 이런 별명이 붙어 있는 직관적이네요. 그렇죠. 미국에서 제일 유명한 수학계 상이라고 노벨상 하겠습니다. 그렇죠. 뭐 이런 식으로 예. 네. 예. SF의 노벨상. 예. 네네. 근데 휴고상을 그러니까 중국 작가가 탔다. 그러니까 미국 작가가 미국에서 상을 탄 게 아니라 예. 중국 작가가 이제 미국에서 그 휴고상을 탔다라는 게 되게 그 2015년에 굉장히 유명했었는데 또 한편으로 사실 그 다음해에도 중국 작가가 수상자가 나왔거든요. 예. 그래서 그 삼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장편상을 받았고 그 다음에는 그 하오징팡 작가가 중단편 이제 최고상을 받은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식으로 중국 SF가 되게 주목할 만하다라는 게 좀 그 알려지면서 그리고 동시에 중국 쪽에서도 우리가 SF에 좀 강점이 있다. 그래서 이것이 좀 할만하다. 라면서 열심히 이제 뭐 소설 쪽으로도 투자를 하고 그거를 이제 영화하거나 드라마하거나 이것도 굉장히 좀 활성화되어 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 류츠신 작가는 뭐 삼체 때문에 유명해졌지만 그 전 작품이 유랑지구였나요? 뭐 그쵸. 그것도 영화가 됐죠. 예, 그래서 지구가 더 이상 이제 살 수가 없어서 태양계를 탈출하는 뭐 엔진을 달아가지고 맞아요, 탈출하는 맞아요. 지구째로 이동을 하는. 통째로. 이동을 네. 하는 뭐 그런 내용도 있고 그것도 굉장히 뭐 재밌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러니까 중국 작품들이 상당히 많이 이제 눈에 띄는 것 같은데 어떤 작품들이 좀 있을까요? SF 작품 중에 영화나 뭐 소설 뭐 이런 것 중 어떤 게 좀 눈에 띄나요? 영화는 지금 계속 나오는 중이고 아무래도 삼체도 그 이제 드라마가 이제 중국에서도 있고 미국에서도 만들어지고 하니까 이제 익숙하신 분들이 계실 것 같고, 근데 한국에 나온 소설 중에는 그 일단은 그 하오징팡 작가의 그 소설들이 몇 권 나와 있고요. 그 외에는 그 아시아 쪽으로 해서 이제 뭐 단편집이라든가 그런 게 계속 소개되고 있고, 류치신 작가도 사실 삼체도 있고 다른 책도 조금씩 계속, 사실은 그 삼체가 한국에 번역된 게 미국에 나온 것보다 더 먼저거든요. 예전부터 이제 좀 번역이 조금 됐었는데 예. 그게 이제 또 한 번 더 주목을 받으면서 출간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인상적이었던 건 그 중국 여성 SF 걸작선이 있어요. 예. 그 베스트 오브 차이니즈 SF라고 그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그것도 좀 굉장히 흥미로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다양한 작가를 만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중국에서 또 이제 남성 작가와 여성 작가가 또 어떤 식으로 조금 다르게 쓰는가 예. 이런 것도 좀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예전에는 사실은 이런 SF나 이런 것들을 조금 이제 사회주의 리얼리즘하고 맞지 않는다라고 해서 약간 터부시하고 뭐 그런 경향도 옛날에는 있기는 했지만은 지금은 완전히 분위기가 바뀐 것 같다. 이게 결국은 이제 과학 굴기라고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어떤 중국의 사회 변화 뭐 이런 거에 영향을 미치는 것 같은데, 시진핑이 특히 이제 굉장히 과학에 지금 많은 투자를 하고 있고 그렇죠. 뭐
지금 뭐 전 세계 뭐 배터리 시장도 지금 뭐 사실상 중국이 장악하고 있고 뭐 전기차도 테슬라가 유명하긴 하지만은 중국의 생산량이나 뭐 이런 것도 압도적이고. 네. 그러니까 왜 중국은 이렇게 지금 과학에 목을 메고 있는 걸까요? 일단 시진핑이 좀 야심이 많은 사람이잖아요. 예. 과학은 힘이다라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확실하게. 그래서 이제 미래의 초강대국, 그냥 미국을 넘어서는 초강대국이 되기 위해서는 이 과학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결국은 이제 국력, 경제력, 군사력으로 다 연결되는 부분이 과학이기 때문에 예. 그만큼 투자를 이제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말씀하신 것처럼 뭐 배터리는 물론이고 전기차나 스마트폰 같은 경우도 물론 이제 중국은 내수 시장이 크기 때문에 예. 뭐 그 부분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게 내부에서 소비되는 그런 중국 제품이 많긴 하죠. 그 숫자로만 따지면 굉장히 많지만 외국으로 이제 수출해서 나가는 그런 것까지 다 따지면은 또 뭐 삼성전자라든가 뭐 애플하고 또 똑같이 비교할 건 아닌 것 같아요. 숫자만 가지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수 시장의 어마어마한 파워와 그리고 기술이 AR 쪽 기술도 그렇고 지금 자율주행 기술도 그렇고 미국의 유명한 회사들이나 이런 쪽이 별로 쥐질 않습니다. 이제는 로봇 기술이나 그런 쪽도 놀라울 정도로 발전을 하고 있고 너무나 빨리 발전을 하고 있다는 점. 예. 그런 걸 봤을 때 이제 정부에서 지원도 굉장히 강력하게 되고 있고 결국은 이걸 통해서 힘을 갖겠다. 그 부분이 가장 큰 동력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제 이제 지인 중에 삼성전자에 다니는 분이 있는데 이제 휴대폰 쪽이에요. 그런데 그 폴더블 폰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거 쓰고 있는데 이제 나이 들면은 큰 화면이 좀 필요해가지고. 근데 그 중국에서 나온 폴더블 폰이 성능이 너무 좋다라는 거예요. 예. 예전에 처음에 나왔을 때는 중국 거가 이게 펴지지가 그러니까 제대로 그랬죠. 서 있지가 네. 않았어요. 이렇게 네. 이 부분이 되게 조악해가지고 그런데 최근에 나온 거는 삼성전자보다 낫다라는 평가도 나올 정도로 삼성전자 그가 이제 중국에서 차지하는 그 폴더블 폰 시장이 완전히 밀려나고 있다. 뭐 이런 얘기하면서 굉장히 위기감을 많이 느끼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금 중국이 네. 다 따라잡고 있다. 정말 빠릅니다. 예, 우리가 상상하는 거 이상으로. 네. 저는 정말 놀랐던 게 그 예전에 그러니까 현재 그 세계에서 가장 큰 전파 환경이 이제 중국의 테닌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 예전에는 R15 그러니까 그 미국에 있는 R15 전파 환경이 제일 유명했는데 테닌이 그 2배 규모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잘 모르고 있었는데 중국이 정말 이제 우주를 향한 기술 쪽으로도 굉장히 많이 발전을 했구나라는 예. 걸 거기서 느꼈었거든요. 달 뒷면도 지금 중국에 네. 갔다 왔잖아요. 그러니까. 갔다 왔죠. 바로 어제 이제 가지고 돌아왔거든요. 아, 달 어제 뒷면에. 왔어요? 예, 어제 돌아왔고요. 딱 우리가 타이밍을 잘 잡았네요. 오늘 방송은. 예. 아주 성공적으로 착륙을 했고 예. 달 뒷면에서 이제 그 흙이랑 이런 것들을 가지고 왔는데 외계인 기지는 발견 못했다고 하나요? 거기에서 보통 거기에 그거 있다고. 네, 많이들. 적어도 발표는 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분석 결과를 기다려야 되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달의 뒷면에 우리가 앞면하고 좀 성질이 많이 달라요. 아, 달라요? 네. 그래서 앞면 쪽에 비해서 뒷면은 그 화산 폭발로 인해 만들어진 지형들이 많고 해서 예. 거기에서 전혀 새로운 물질을 찾을 가능성도 있고 예. 그리고 이제 핵 융합의 재료라고 얘기하는 헬륨 3가 또 뒷면에 많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중국이 지금 선점해 가는 그런 모습을 또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 왜냐하면은 지금까지 달 뒷면에 착륙한 우주선은 중국에 2대밖에 없거든요. 나머지 나라는 한 번도 착륙을 한 적이 없어요. 아직도 미국도 그렇고 그렇군요. 그런 부분들 눈여겨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뭐 아르테미스 계획 뭐 이런 걸로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뭐 참여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기는 한데 네, 우리나라도 뭐 언젠간 가겠죠? 가야죠. 가야만 합니다. 언젠가는. 일론 머스크보다 먼저 화성을 식민지로 만들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뭐 상상도 해보는데 어쨌든 지금 중국 얘기 한참을 했는데 우리나라 과학기술 얘기 오늘 앞서 제가 이제 브리핑했던 내용들 중에서 이제 R&D 예산 작년 수준으로 복구했는데 1조 원 부족하게 뭐 복구한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지금 이공계 얘기 들어보면 난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로. 게다가 이번에 의대 이제 2,000명 증원을 하면은 네. 이공계의 의대 아닌 이공계 2,000명 공부 잘하는 2,000명이 그대로 그러니까 정확하게 1,500명 정도 되는데 그대로 지금 이공계에서 빠져나갈 거다. 뭐 이런 위기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좀 어떤가요 상황이?
뭐 말씀하신 대로 지금 위기죠. 사실 이공계 쪽이 뭐 의대로 가는 것도 당연히 위기인데 그 예산 삭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오락가락하면서 걱정하는 거는 뭐냐면은 연구비가 줄어들게 되면 당장 우리가 연구하는 데 지장도 있지만 이제 석박사를 이제 그 학생들 예. 그 중간에 그러니까는 이미 교수님들과 그 다리 역할을 학부생들과 다리 역할을 하면서 실제 연구를 같이 수행하는 이런 학생들이 이제 없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연구비를 줄 수 없기 때문에. 그러면은 한국 한국 BK21 뭐 이런 거 그런 식의 장학금 것부터 시작해서 같이 예. 생활비 받아왔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예. 그 외에 뭐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그러면은 이제 한국 과학계의 연구의 맥들이 끊기는 거예요. 이게 뭐 길면 5년 10년 끊길 수 있다라는 그런 우려가 가장 사실은 일선에서는 심각하게 하고 있고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빨리 좀 해결이 다시 돌아가서 해결이 돼서 이런 불안감을 지금 없애줘야 될 필요가 있는데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불안감이 제대로 해소는 아직 안 되고 있다라는 그런 걱정이 좀 많이 있죠. 그러니까 이게 왜냐면 이제 이런 거는 연속성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내가 여기를 지원을 했을 때 안정적으로 뭔가를 연구가 됐든 이게 이제 생계를 유지하는 거가 됐든 그런데 이제 정부 정책에 따라서 들쑥날쑥하고 특히 이제 한번 이렇게 크게 삭감이 됐다가 원상복구가 된다라고 하더라도 그 와중에 이제 단절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네. 굉장히 불안감이 좀 커지고 있다. 뭐 대덕이나 그렇죠. 뭐 이런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또 그럴지 모른다는 두려움도 있는 거고요. 또 그럴지 모른다. 이제 정치에 좀 휘둘릴 수 있다. 네네. 예산들이. 그 SF 작가들은 그러면은 제가 궁금한 게 한국 작가들은 이런 과학계의 어떤 분위기에 영향을 좀 받나요? 일단은 과학 쪽으로 이제 전공을 하셔서 이제 발을 걸치고 있는 분들은 직접적인 이제 영향을 조금 받으시는 것 같고요. 사실 그 SF 작가의 생활이라든가 아니면 SF 작품 자체는 그렇게 바로바로 반영이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예, 예. 근데 그보다는 이제 그 교류와 지원금 측면에서 좀 관련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출판 지원금 말고도 이제 아무래도 뭐 과학과 기술 쪽에서 SF 작가를 불러보자라는 게 조금씩 있었는데 예. 그것도 좀 영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얼마나 활성화되느냐 아니냐가. 네.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에는 그게 좀 되게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거든요. 예, 예. 그래서 되게 힘들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여러 지원금들 중에서 이제 문화예술인들한테 들어가는 지원금도 지금 대폭 윤석열 네. 정부 들어서 삭감이 되면서 많이 문화예술인들이 어려워한다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거의 다 돼서 그러니까 우리나라 과학계 어떻게 살려야 될지 너무 무거운 짐을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 같은데 이제 원종호 대표님부터 좀 말씀해 주시죠. 일단은 뭐 과학 쪽 하려는 분들이 큰 부자가 될 욕심은 별로 없어요. 일론 머스크처럼 나 되고 싶은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아닌가요? 예, 뭐 그럼 큰일이고요. 그런 생각들 하고 있으면 예. 뭐 극소수고 일단은 내가 하고 싶은 연구를 좀 안정적인 연구 환경과 생계 속에서만 할 수 있다면 과학으로 뛰어들 사람들은 얼마든지 있는데 지금 이제 그게 불안정해졌다라는 것이 사실 문제가 되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좀 과학에 대해서 뭐 일자리라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좀 과학에 대한 낭만 같은 것들 그런 예. 것들이 있어요. 있는데 그런 것들이 좀 사회적으로 그 느낄 수 없는 환경이 돼버렸고 뭐 우리가 어릴 때 가졌던 것 같은 거 뭐 이런 부분들 그리고 학교 교육에서 과학에 대한 흥미를 점점 잃게 만드는 부분도 있고요. 중고등학교에서 오히려 그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좀 해결을 해나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작가님은 어떻게 보세요? 그런 점에서 사실 그 SF가 뭐 이제 뭐 과학기술을 위해서 약간 그 이용되었다. 그러니까 뭐 이제 뭐 에듀테인먼트 이런 식으로 교육적 효과 뭐 이런 거를 강조를 하면서 좀 이용되었다라는 얘기도 있지만 하지만 분명히 좀 과학기술에 대한 관심을 그리고 어떤 낭만을 품게 해주는 효과가 분명히 있는 것 같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리고 사실 뭐 너무 수험을 위해서만 생각하면 힘들잖아요. 근데 이제 SF에 나오는 것처럼 이런 것이 가능하구나. 이런 식의 그 배상들이 알겠습니다. 가능하고 예. 네 그런 게 좀 더 활성화되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맞다. 그 하나만 더 얘기하자면 시간이 지금 다 돼가지고 예. 다음 기회에 네, 한번 알겠습니다. 듣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원종호 대표, 심한선 SF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